흐르는 강물처럼 7장. 체프먼스의 배달을 마치고 트럭에 올라탔을 때였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던 아빠가 벼랑간 내게 복숭아 노점으로 가서 점심까지 일을 도우라고 말했다. 먼저 뒷좌석에 타있던 나는 가만히 세스의 뒤통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데이비스라는 친구가 오늘 왔으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코라가 오늘 바쁠 게다. 코라 미첼은 이웃집 노처녀 언니였다. 소박하지만 말쑥한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코라 언니는 매해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거의 날마다 우리 노점을 봐주었다. 노동의 대가로 우리 아빠가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미첼 아저씨의 농장 일을 도왔다. 두 집안의 거래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다. 코라 언니는 동네 사람 누구와도 시시콜콜 수다를 잘 떨었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날씨 얘기나 복숭아 얘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다. 언니의 탁월한 장사 수완 덕분에 복숭아 6개를 사러 온 손님은 12개를 사서 돌아갔고 12개를 사러 온 손님은 반바구니를 사갔다. 이른 오후면 복숭아는 이미 다 팔리고 없을 때가 많았다.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는 발목 때문이 아니고서야 아빠가 굳이 나를 코라 언니 옆에 세워둘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세스 때문에 화가 나고 포레스트 데이비스가 영 미심쩍은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썩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럴게요. 나는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흰색 빛바랜 판자가 덧띄어진 과일 노점 앞에 아빠가 트럭을 세웠을 때 코라 언니는 벌써 나와 예의 바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번 고속도로의 상설 가판대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건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복숭아를 재배하는 우리 과수원의 노점이었다. 우리 노점은 아이올라로 나가는 149번 고속도로 출구 앞 다리 건너편에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 온 농부들이 임시로 가판대를 펼쳐놓고 각종 푸성기와 뿌리채소 같은 작물을 파는 날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양철 지붕과 마룻너를 갖추고 또 합법적으로 정부 허가까지 받은 곳은 우리 노점뿐이었다. 우리 집에 신호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가 건의선 시청에 가서 허가서를 받아왔던 날 공무원은 반드시 허가서를 노점에 붙여두라고 당부했지만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가서를 무슨 예술작품이라도 되는 양 액자에 예쁘게 넣어 집 응접실 벽에 걸어두었다는 것이다. 트럭 짐칸에 실린 부시얼 바구니를 아빠와 세스가 한숨에 하나씩 들어올릴 때마다 따뜻함이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뿌옇게 퍼져나갔다. 코라 언니는 볼 우물이 깊이 팰 정도로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한 뒤 곧장 복숭아를 받아서 하나씩 예쁘게 진열하기 시작했다. 살짝 경사진 진열대 각도에 맞춰 복숭아의 가장 불그스름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세우고 가끔 멍든 과일이 나오면 뒤쪽 바구니에 도로 담았다. 빠르지만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었다. 코라 언니는 키가 크고 살집이 두툼했다. 아마도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본 여자 중에 가장 몸집이 컸던 것 같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언니의 큰 덩치에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 그날 입고 온 엄청나게 큼직한 흰색 블라우스가 언니의 거대한 가슴과 배를 가렸고 블라우스의 손목주름 장식은 밀가루 반죽처럼 늘어진 발뚝살 사이를 파고들었다. 날이 꽤 쌀쌀했는데도 코라 언니의 탱글탱글한 갈색 곱슬머리 끄트머리에서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졸졸 흘러내렸다. 나도 서둘러 코라 언니 옆에 자리를 잡고 서서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트럭에서 짐을 다 내린 아빠와 세스는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아침 장사는 더디기 시작되었다. 문을 열고 1시간이 다 가도록 손님이라고는 아침잠 없는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다였다. 그 사이 코라 언니와 나는 날씨와 가족들 안부, 농장의 권황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코라 언니는 아주 오래전에 언니네 아버지가 노점에서 쓰라고 만들어준 널찍하고 낡은 스툴을 손으로 끌어다 앉았다. 스툴이 하나 더 있었고 발목도 시큰거렸지만 나는 앉지 않고 서성거렸다. 손님이 뜸할 때면 언니 손은 초록색 목도리를 뜨느라 바삐 움직였고 내 머릿속은 마틴들이 붙여놓은 수배 전단 속 글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걸 모두 언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밀리 아주머니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물었다.
아침 9시쯤 되자 차들이 길가에 줄지어 섰다. 손님 3명이 들어오니 노점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다. 코라 언니는 일하는 내내 파티장의 안주인처럼 쉴 새 없이 시시덕거렸다. 한 손님이 코라 언니에게 여름이 다가도록 노점을 열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자 코라 언니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코라 언니의 쾌활한 대화가 내 산만함을 가려주길 바랄 뿐이었다. 내 딴에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려고 정확하게 주문을 받고 거스름돈을 계산하려고 했었지만 언니로부터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언니는 발목을 다칠 때 머리에 나사도 하나 빠진 게 아니냐며 나를 놀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윌과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윌은 한 사람 같지 않았다. 윌이 망나니에다가 미개한 도둑놈이라니. 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다. 맹목적인 편견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소문도 벗겨내고 내 원초적인 갈망이 씌우는 공깍지도 벗겨낸 윌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다. 내가 살면서 본 외톨이라고는 루비 앨리스 에이커스 하나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루비 앨리스를 존중할 필요도 배려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노인네가 미쳐서 난폭하고 위험하다며 대놓고 따돌렸다. 세스, 밀리던 랩, 마틴데를 포함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윌도 별반 다르지 않을 터였다. 이틀 전 아침 자전거 없이 우두커니 길에 서 있던 루비 앨리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도대체 왜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걸까?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코라 언니에게 요즘 루비 앨리스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보이던걸? 돈통이 놓인 카운터에 있던 코라 언니가 스투를 향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룻놀이 신음하듯 삐걱거렸다. 의자에 앉은 언니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촛불을 끄려는 사람처럼 주름진 입술 사이로 몇 번이나 숨을 내쉬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집 앞 도로에 나와 있었는데 꼭 누구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더라고. 너희 집 근처에서도 보이지 않았니? 왜 거기 진입로 들어가는 길목 말이야. 코라 언니에게는 모든 단어를 온전히 발음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듯 발음을 뭉개는 습관이 있었다. 언니도 루비 앨리스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별 생각도 없이 언니에게 물었다. 글쎄, 코라 언니가 낄낄거렸다. 언니가 기득거리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아니 시작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려나 하는 의미였다. 다시 한번 물었다. 그게 저도 며칠 전 집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할머니라고 해도 좀 이상해 보여서요. 언니가 봤을 때 어디 아프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물어볼 것 그랬나? 생각도 못 해봤네. 아닌 게 아니라 이상하긴 하더라고. 어제도 엄마랑 차 타고 마을로 가고 있는데 글쎄 그 여자가 도로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지 뭐니. 멍한 눈으로 두리번 하면서 말이야. 아유 하마터면 칠 뻔했다니까. 코라 언니네 모녀도 그제의 나처럼 그 노파를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더 불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왜 그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세스는 루비 앨리스가 악마인 줄 알아요. 코라 언니가 또다시 깔깔댔다. 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괴상하니까 그냥 피해 다닌다고 봐야지. 아마 다들 그럴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별난 건 아니었어. 멀쩡하던 때도 있었는데 너무 옛날 일이라 동네 사람들도 이제 까먹었나 봐. 안 잘했다고요? 전혀. 코라 언니가 고개를 가로주었다. 내가 알기론 독감이 동네를 휩쓸고 간 이후로 영 이상해졌대. 고열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너무 슬퍼서 저리 됐다는 말도 있고 가족들이 죽었어요. 언니가 진한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다. 몇 명이나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다. 나도 그때는 그런 말도 잘 못한 애기였어서 그냥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들은 게 다야. 내가 좀 컸을 땐 지금 모습이랑 똑같았어. 그 낡은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퀭한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온갖 떠돌이 동물들을 주워다 키우고 오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루비 앨리스 에이커스를 도와주세요. 코라 언니의 말소리가 공중으로 흩어질 때 나도 얼른 속삭이듯 기도문을 흘려보냈다. 마음이 영 괴로웠다.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몇 차례 끄덕이더니 다시 뜨개 바늘을 손에 쥐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다.
어릴 적 나는 켈 오빠와 함께 가수원에 있는 작은 연못둑에 엎드려서 놀던 날이 많았다. 그럴 때면 오빠는 손을 뻗어 물에 떠있는 낙엽을 양옆으로 치우고 물속에 숨겨진 세계를 내게 보여주었다. 연못 앞에 나란히 찰싹 엎드린 우린 둘은 수면의 거품을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 뭐가 헤엄쳐 지나가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러다 송사리, 지렁이, 소금쟁이 같은 작은 생물을 보면 기적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다. 그날 코라 언니와 나눈 대화가 꼭 그랬다.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수면에 나뭇잎이 거친 듯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물속이 보였다. 루비 앨리스는 미친 사람도 악마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윌도 그랬다. 윌은 구릿빛 피부의 나그네일 뿐이었다. 다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살면서 구릿빛 피부를 지닌 사람도 나그네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방금 전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머릿속을 스쳤다. 요즘 그 길가에 서 있던 노파가 사실은 매일매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루빌리스에게서 도망가려고 내가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아댔던 그날 아침. 노파가 날 향해 손을 뻗었던 건 날 밀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윌은 아이올라를 떠나지 않았다. 루비앨리스의 집에 숨어있다. 루비앨리스가 윌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거다. 그랬다. 틀림없다. 저기 언니 저 잠깐 와도 될까요? 요동치는 심장을 붙잡고 태어난 척 묻느라 진땀이 났다. 그럼 물론이지. 이제 점심 준비할 시간이지. 어서 다녀와. 점심 준비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언니의 말이 옳았다. 노점 밖으로 걸어나온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때 점심을 차려야 하는 내게 허락된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이었다. 뛰고 싶은 걸 꾹 참았다. 위를 찾고 난 다음에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대담해졌다. 내 추측이 무조건 맞으려는 확신에 찬 나는 아주 약간 절뚝거렸지만 씩씩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점점 더 속도를 높여 걸어갔다. 걷는 동안에도 곧 재회할 우리의 모습을 다양한 버전으로 상상해 보았다. 모든 시나리오는 내가 윌의 품에 와락 안기는 장면으로 끝났다. 17살은 얼마든지 엉뚱한 행동을 할 만한 나이다. 더군다나 사랑의 위력은 고사하고 사랑의 사자도 평생 모르고 살던 17살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다가온 사랑에 휩쓸려 버렸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윌이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내 직감, 곧 윌을 찾을 거라는 확신은 틀릴 리 없었다. 온갖 떠돌이 동물들을 데려다 키우는 우리 이웃 루비앨리스네 집에 가보면 틀림없이 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짙은 솔밭을 가로질러 걷는 것, 어제까지만 해도 금단의 구역이었던 그 집 대문의 빗장을 여는 것, 다양한 닭들과 이상하리만큼 작은 개들이 나돌아다니는 마당을 걸어가는 것, 그게 다였다. 그런 다음 한 번도 두드려 본 적 없는 분홍 꽃잎색 현관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됐다. 손을 살짝 오므려 손가락 마디 끝으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울렸다. 역시나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고 나는 조금 더 힘을 실어 세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고는 한 걸음 물러나 깊이 심호흡을 한 뒤 가만히 기다렸다. 그제야 지금 내 꼴이 어떨지 걱정되었다. 머리칼이라도 쓸어내리고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뒷전이었던 내 외모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해졌지만 한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문고리를 보니 이제와 어쩌긴 너무 늦어버린 듯했다. 삐그덕하는 소리와 함께 분홍색 철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면서 환히 빛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윌은 내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한 얼굴로 방긋 웃고 있었다. 갑자기 꿈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각해보니 이 남자애하고는 현실에서 같이 보낸 시간보다 상상 속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 따지고 보면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는데 어째서인지 그가 나를 반겨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발그레해진 얼굴로 그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윌이 따뜻한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나를 안으로 안내했고 나는 잠자코 그의 손을 따라갔다. 남자들이 또다시 저마다의 재치와 식욕을 이끌고 하나둘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남자들이 서슴없이 욕짓거리를 주고받으며 식탁에 앉는 걸 확인하고서 양배추 샐러드가 봉긋하게 담긴 그릇과
햄 샌드위치가 잔뜩 쌓인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뒤미쳐 달달하게 우려낸 냉차도 한 주전자 갖다 주었다. 나는 서두르느라 덥기도 하고 정신도 없었던 터라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야, 너 아프냐? 내 붉은 뺨과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세스였다. 마치 나는 아플 권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듯, 내가 아픈 척 연기라도 한다는 듯 세스가 핀잔하는 두로는 눈을 흘기고 있었다. 데이비스가 말처럼 길쭉한 머리를 쳐들고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자기 접시에 고개를 파묻었다. 노점에서 뛰어와서 그래. 나는 얼른 조리대로 돌아서서 토마토를 썰며 대답했다. 복숭아는 좀 팔았고? 아빠가 길쭉한 유리컵에 차를 따르며 물었다. 꽤요. 이건 솔직한 대답이었다. 인전들은 좀 받고 세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오콜리 형제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때마침 오구 이모부가 식탁으로 다가오면서 호통치듯 큰 소리로 물었다. 뭐가 그렇게들 재밌어서 터졌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병신은 신경 끄쇼. 세스가 거칠게 내뱉었다. 그만. 아빠의 호령에 남자들이 잠자코 식사를 이었다. 인디언 한 명이거든. 세스에게 따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다. 나만의 인디언이라고. 물론 나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몰랐고 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세스와 그 패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너희들은 모르는 사실을 나는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속으로 외쳤다. 윌이 그동안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빅블루 야생지로 도망친 윌은 높은 언덕에서 사냥꾼이 버리고 간 산막을 발견했고 그 산막에 숨어 며칠을 버텼다. 마을에 몰래 내려왔다가 루비리스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대가로 먹을 것과 입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확신하며 내내 나를 기다렸다. 심지어 과수원에서 일하는 나를 몰래 훔쳐보기도 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윌은 처음 만났던 날 입고 있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그러나 이제는 깨끗해진 작업복과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빨간색 야구 모자만 보이지 않았다. 그가 도둑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다. 내 뺨에 닿는 그의 손바닥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의 살갗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입술이 얼마나 부드럽고 또 얼마나 달콤짭조름한지 나만은 알고 있었다. 그 입술 때문에 그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남자들을 부엌에서 내보내고 나도 집 밖으로 나가면 저 길가 끄트머리에 아치를 이룬 미루나무까지만 나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소용돌이치는 기타를 꿀꺽 삼키기라도 한 듯 나만 아는 비밀이 뱃속을 간지렸다. 나는 남자들이 마지막 한 입을 마저 씹어 삼키기도 전에 식탁 위에 그릇들을 하나둘 거두기 시작했고 싱크대에서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들뜬 마음에 혼자 희죽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부엌을 나서려는 아빠에게 다시 노점으로 나가 마감을 도와주고 오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렴 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빠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서 대충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아빠에게 생전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윌슨 문의 품에 다시 한번 안기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할 대가였다. 8장 윌슨 문은 내 애인이 되었다. 루비앨리스 에이커스의 집에 있던 윌을 발견했던 그날 아침 짧은 입맞춤을 나누면서 그날 오후 약속대로 미루나무에서 다시 만나 긴 포옹을 나누면서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연애의 시작과 동시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솜씨가 나날이 늘었다. 복숭아 수확을 마치기가 무섭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농장에서 빠져나와 윌을 만나러 갔다. 때로는 미루나무 아래서, 때로는 윌로 크리크에서, 때로는 갈대가 무성한 거니슨 강가에서, 때로는 언덕 위에 따로 우뚝 서있는 푸른 가문빛 나무 아래서, 때로는 동물원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루비앨리스 집에서 윌을 만났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윌은 언제나 나를 반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듯 굵직하고 단단한 두 팔을 넓게 벌리고 나를 꽉 안아주었다. 윌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서 머스크 향의 채취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윌은 내 얼굴이 보일 만큼만 살짝 내 몸을 밀어내고는 헛개비라도 보던 내 얼굴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다가오는 나를 보고서 윌이 재빠르게 숲속이나 풀숲으로 뛰어들어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도 서둘러 그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입을 맞추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거렸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시시각각 달라지는 구름을 관찰할 때도 있었고 공중을 빙글빙글 도는 매를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발톱을 세우고 송어 한 마리를 움켜쥔 채 하늘을 가르르러 날아가는 대머리 독수리를 보았다. 윌은 손가락으로 독수리를 가리키며 자기 신호라고 말했다.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무슨 신호냐고 묻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윌이 나를 자기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마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신호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둘 다 말수가 적은 편이라 한나절에 미래를 가질 때도 오가는 대화가 많지 않았다. 고요라는 즐거움을 위해 조각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정적 속에서 우리는 매우 편안했다. 언젠가 내가 한 번에 많은 식구들을 잃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윌은 자기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다. 나중에야 그날 이것저것 물어볼 것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그때는 마른 풀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바람소리와 내 어깨를 누르는 윌의 어깨보다 다정한 대답이 없었다. 내가 복숭아를 가져오면 윌은 맛있다고 감탄하며 후루후루 삼켰다. 그리고 복숭아를 다 먹자마자 곧장 내 손을 다시 꽉 잡았다.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아직 손에 남은 끈적한 과적 때문에 손바닥에 달라붙는 것만 같았다. 윌은 어떤 범주에도 관습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끔은 도무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다. 이를테면 마치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윌이 내 아픈 발목을 살살 문질러 주었을 때 불꽃처럼 뜨겁게 아리던 통증도 마지막 남은 붓기도 발목에서 남김없이 빠져나갔다. 남몰래 만나 서로를 끌어안을 때마다 우리의 순수함은 빠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사라져갔다. 윌이 빛바랜 분홍색 문을 열고 나를 집 안으로 들인 지 겨우 2주 만에 우리 둘은 욕정의 눈이 멀어 빅블루 야생지의 고지대에 위치한 외딴 산막에서 꼬박 2시간을 걸어가 침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아빠와 세스는 밥을 먹자마자 묵직한 캔버스 재킷과 낡은 카우보이 모자를 챙겨 쓰고서 안장, 팔자 모양으로 꼬아놓은 기다란 밧줄, 캔버스 백팩 2개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배낭에는 내가 미리 꾸려놓은 물통, 육포, 통조림 콩, 삶은 달걀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소무리를 도우러 갈 채비를 하는 중이었다. 봉양 목초지에 있는 오클린의 솥대를 골짜기 아래 겨울 목초지까지 몰고 내려오려면 집에는 다음 날이나 돌아올 수 있을 거였다. 낡은 트럭이 툴툴거리며 진입로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내내 마음이 달싹거려 혼났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가축을 돌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윌 생각으로 가득했다. 원래 수요일에는 목욕을 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욕조에 물을 채우고 달콤한 시간을 즐겼다. 살갗에 비누 거품이 닿을 때마다 내 몸에 닿는 윌의 손길을 상상하니 마음이 살랑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일어나는데 얼굴이 벌개지고 다리에는 힘이 풀렸다. 가을볕에 머리카락을 말린 뒤 오구 이모부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나는 코라 언니가 많이 아프니 집에 가 병간호를 해주고 내일 오겠다고 또다시 유려하게 거짓말을 했다. 다행히 이모부의 걱정거리라고는 햄 샌드위치와 홍차가 냉장고에 충분히 있는지 그뿐이었고 나는 서둘러 샌드위치와 홍차를 넉넉히 만들어둔 뒤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수학을 다 마친 과수원 오퉁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윌을 보자마자 당장 그의 몸에 올라타고 싶었다. 우리 둘은 윌로 크리크를 따라 한참을 걸었고 아이올라 너머로 길고 가파르게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또 한참을 걸었다. 잘 다져진 길이 갈수록 좁아졌다. 공기가 점점 차갑고 희박해졌고 그럴수록 주변 풍경도 바뀌었다. 세이지, 바위, 잣나무가 펼쳐져 있던 주변은 어느덧 노라 포플러 나무가 드문드문 심긴 풀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침내 오래된 산막이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산막 뒤로 흐르는 겨울도 은은하게 빛나는 풀밭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들여 걸어온 만큼이나 내 마음은 욕망으로 들끓어댔다. 당장 그와 함께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윌은 산막 입구를 막아놓은 사슴 가죽을 걷어올려 붙잡은 상태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응, 준비됐어. 정말이야. 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윌이 싱긋 웃으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나는 윌을 따라 산막 안으로 들어갔고 윌이 내 옷을 다 벗길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입고 있던 옷이 한 겹 한 겹 흙바닥에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위를 마주보고 서 있던 나는 이었고 맨몸이 되었고 그도 곧 맨몸이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자유였다. 우리는 벌거벗은 서로의 모습에 살짝 당황해서 잠깐 멀뚱멀뚱 서 있었다. 마침내 윌이 손바닥으로 내 턱을 부드럽게 감싸서 내 입술이 자기 입술에 닿도록 살며시 끌어당겼고 우리는 미끄러지듯 침대로 들어갔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순간과 그 장소에 우리 두 사람의 살갗과 손길에 우리 두 사람의 움직임에 응축된 것만 같았다. 율과 사랑을 나누는 건 아주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에 도달한 듯한 느낌이었다. 율을 품에 안겨 있을 때만큼은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모든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나는 아름다운 여자, 매력적인 여자, 심지어 조금은 위험한 여자였다. 농가를 떠나온 하룻밤 사이에 나는 그전까지의 순종적이고 소심한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사랑을 나눈 뒤 나는 잠든 윌의 따뜻한 어깨에 뺨을 기대고 누웠다. 마치 부부 사이처럼 윌이 자연스럽게 나를 감싸 안았다. 그때까지 나는 남자의 맨팔에 안겨 본 적이 없었던 건 물론이고 남자의 맨가슴에 안겨 잠든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윌의 가슴팍을 베고 누워서 그의 숨결과 일정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달큰한 땀 냄새를 맡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산막에 난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온 은색 달빛 한 줄기가 그의 부드러운 얼굴, 힘줄이 불끈 솟아오른 목덜미, 루비엘리스에게 받아왔을 분홍색 누비불, 여러 겹 위에 놓인 울끈불끈한 팔을 비추었다. 그의 큼직한 손을 보면서 나는 윌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유추해보려고 했다. 손목에서 한시도 빼지 않는 검정과 빨강 실로 짠 실팔찌, 손가락 마디를 가로지르는 하얀 흉터, 어린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툼하게 박인 굳은 살, 그 손에 담긴 신비로운 능력, 나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삐끗한 발목뿐만 아니라 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깊은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다. 대체 어디서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따뜻한 누비 이불 안에서 조심스레 손을 꺼내어 윌의 손에 포개놓자 벼랑간 일주일 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일이 떠올랐다. 윌은 다 죽어가던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우리 두 손으로 살려냈다. 그날 우리는 루비엘레스의 집에 있었고 나는 선반을 베곡이 채운 자그마한 장식품과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진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었다. 루비엘리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어릴 때조차 나는 루비엘리스가 천사, 강아지, 눈사람 모양의 작은 조각상들이 섬세하게 진열된 아담하고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며 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던 바로 그때 루비엘리스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지만 누가 봐도 당황한 모습이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눈빛이 위를 부르고 있었다. 그릇처럼 둥글게 모은 창백한 두 손바닥 위에는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갈색 점박이 털이 끈적한 점액질로 여전히 번들거리는 걸 보아하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산된 강아지였다. 강아지의 머리통은 한쪽으로 축 처져 있었고 작고 하얀 발끝도 힘없이 흐느흐느하게 늘어져 있었다. 윌도 질문 한마디 없이 손을 뻗었다. 루비엘리스가 윌의 손바닥에 강아지를 조심스레 뉘었다. 강아지를 받아든 윌은 두 손을 자기 배 앞으로 가까이 당기더니 한 손으로 강아지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부드럽지만 맹렬한 손길이었다.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자그마한 몸통을 입술 가까이 들어 올려서 얼굴에 대고 부드럽게 호호하고 입바람을 불었다. 그리고는 다시 가슴께로 내려 한 손으로 몸통을 쓰다듬고 위로 올려 입바람을 불고 아래로 내려 쓰다듬기를 반복했다. 윌이 그러는 내내 나는 윌 옆에 바짝 붙어서 있었지만 루비엘리스는 내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윌은 축 늘어진 강아지의 몸통을 살짝 돌려서 두꺼비처럼 얼룩진 배가 드러나도록 눕히고는 이제 손가락 두 개만 펼쳐 자그마한 가슴팍을 위아래로 문질렀다. 그러더니 강아지의 몸통을 입술 가까이 들어 올려 뭐라고 나지기 중얼거렸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다가 소리도 너무 작아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윌은 강아지의 작은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또다시 문지르고는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았고 눈을 감은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 강아지가 약간 꿈틀거렸다. 삶을 향한 꿈틀거림.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생각하던 그때 강아지가 다시 한번 꼼지락거렸다. 이번엔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움직임이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꼼지락대던 강아지는 마치 윌의 손바닥 위에서 이제 막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작은 생명이 젖꼭지를 찾겠다고 목을 쭉 뺀 채 코를 손바닥에 비벼댔다. 윌은 피식 웃으며 강아지의 코에 살짝 입술을 갖다 댄 뒤 다시 루비 앨리스에게 강아지를 건넸다. 루비 앨리스는 짝짝 손뼉을 치며 환히 웃고 있었다. 입술 사이로 드러난 삐뚤빼뚤한 치아가 창백한 얼굴에 대비되어 한층 누래 보였다. 축 처진 가슴 앞에 강아지를 안아든 루비 앨리스는 집에 들어올 때만큼이나 재빠르게 뒤돌아 나갔고 그녀의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혔다. 떡 벌어진 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는 찰나에 윌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고 우리는 그대로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손을 부리치고 서둘러 집에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달빛이 내리쬐는 산막 안에서 윌의 맨가슴을 베고 누워있던 내 맨몸은 윌이 그때 그 손으로 내 온몸을 구석구석 만져주기를 바라는 정욕으로 끌어넘치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윌의 입술선을 바라보았다. 그를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쇄골 아래 부드러운 살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참지 못하고 입을 맞추었다. 또 한 번, 세 번째 입을 맞추자 그가 살짝 움직였다. 네 번째 입을 맞추었을 때 윌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둘 다 사랑을 나누는 건 처음이었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를 맞대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듯했고 그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미끄러지듯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누었던 사랑은 그저 리허설에 불과했다는 듯 다시 한번 이번엔 더 천천히 그리고 리듬감 있게 사랑을 나누었다. 쏟아지는 가을 달빛 아래서 숨을 헐떡이고 아파하며 서로 껴안고 있던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그렇게 우리 아기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